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러시아에서는 기술이 잊혀졌습니다. 2. 일본의 위대한 계획이 무너졌다. 3. 한국의 미래에서 온대.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한민국이 되살리는 것을 뛰어넘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불가능하다고 한 일을 한국이 해낸 것인데요. 이 덕분에 일본의 계획이 완전 어그러졌다고 하는데요. 뜻하지 않게 일본의 원대한 꿈이 한국 기술 덕분에 박살났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계획이었고 한국이 성공시킨 기술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 남해와 서해를 찾는 이들이 감탄하는 것은 바로 수려한 섬입니다. 세계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풍광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섬이라 할 수 있죠. 언뜻 봐도 엄청난 섬 숫자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얼마나 많은 섬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3,348개나 되는 섬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15,000개의 섬을 가진 인도네시아가 1위이고 한국은 무려 4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섬을 매주마다 한 곳씩 방문한다고 해도 64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는 섬들 외에도 무인도들도 많은데요. 배가 갈 수 없어 현실적으로 이 섬들을 모두 방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섬들도 과거에는 많았지만 지금은 교통의 불편함으로 인해 점점 그 숫자가 줄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모든 섬들을 아무 문제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것도 몇십 시간이나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단 몇 시간만 있다면 대한민국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하죠. 하늘을 나는 배라고 불리는 위그선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위그선은 사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동수단인데요. 배와 비행기의 장점만을 결합한 초고속 해상 운송 수단이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 위그선을 개발한 것은 핀란드의 기술자 카아리 오카아리였는데요. 이를 본 소련에서 위그선의 군사적 이용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육해공에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위그선을 활용한다면 군 부대 이동 시 적진에 빠르게 투입할 수 있다고 바라본 것이죠. 연구를 하던 중 소련은 카스피해 근방에서 개량 중인 위그선 실험을 감행합니다. 당시 시속 550km의 속도로 날아가는 이 형체에 미국은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미 중앙정보국 CIA는 이 비행체를 보고 바닥의 물이라 불렀다고 하죠. 이 실험에서 사용된 위그선은 킬로미터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는데요. 1964년 소련의 기술자 키슬라브 알렉세예브에 의해 설계된 이 제품은 가까이에서 보면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크기에 비해 안정성은 물론이고 효율성이 떨어졌기에 소련이 개발한 위그선은 화물 수송용으로 목적을 바꿔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선체가 불안했고 제작과 운용 예산의 문제로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는 완전히 취소되었죠. 위그선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엉뚱한 곳에서 위그선은 부활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에서 위그선은 생명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원래 위그선은 러시아의 빛을 막기 위해 한국에게 수출되었습니다. 90년대 초 러시아는 한국에게서 30억 달러의 부채를 갚지 못했죠. 그 결과 러시아는 원천 기술뿐만 아니라 각종 무기들을 헐값에 한국에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위그선 제조 기술을 러시아에게서 얻었죠. 처음 러시아 기술을 받았을 때는 수면 위 5m만 운용 가능한 기술로 파도가 거친 한국에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의 가치를 알아본 한국 기술자들은 개량을 거듭한 끝에 한국형 위그선을 만들어냈습니다. 개량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996년 국내 조선 444와 공동으로 시제품 갈매기 1호를 만들고 2002년에는 한국해양연구원과 벤처업체가 손을 잡아 최대 출력 100마력이 4인승 위그선을 만들어 시운전에 간신히 성공했죠. 효율성과 안정성을 모두 고려한 제품을 만드는 것은 난제로 보였습니다. 소련 기술자들도 성공하지 못해 폐기 처분한 제품을 한국이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죠. 하지만 오랜 인고의 세월을 거쳐 작년 3월 위그선 M80 기종이 건조 승인 어프로발 포컨스트럭션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론 비행선 박산업이 세계 최초로 위그선 상용화에 성공한 것입니다.
최고 130 노트로 비행이 가능하며 한 번 비행 시 600km 장거리도 거뜬한 이 제품은 20만 km 이상의 실해상 시운전 경력을 보유할 만큼 안정성도 증명되었습니다. 도서 지역이 많은 한국에도 적합한 기종으로 위그선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죠. 이후 기술 개발을 거듭해 21승 위그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대형화 사업이 진행되면 비행기와 배로만 이동할 수 있던 곳을 위그선을 이용해 1시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번 위그선 상용화가 더 값진 것은 한국의 자체 기술로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과거 상용화에 뛰어든 한국 기업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 업체들도 상용화에 번번이 실패로 끝나면서 위그선 사업을 접어야 했는데요. 아론 비행 선박 산업은 경량화, 효율성, 상업화 가능성까지 모두 잡으며 전 세계 어디서나 운용 가능한 위그선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국내 시장 외에도 해외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위그선의 가치를 알아본 해외 기업들이 계약을 맺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2척을 선주문했으며 스페인과 중동 국가들 역시 10척을 주문하는 구매약 정서를 맺었습니다. 태국과 콜롬비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위그선 요청이 쏟아졌다고 하죠. 예상되는 수요는 1만 5천 척 이상으로 대략적인 금액만 따져봤을 때 무려 34조 원의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볼 수 있기에 앞으로의 전망도 창창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르면 포항 울릉도 여객 수송 위그선이 출항할 예정인데요. 울릉도에 가기 위해서 배에 탑승해 3시간 동안 뱃속에서 고통을 겪어야 했으나 위그선이 등장하면서 1시간 이내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울릉도를 넘어 폭도까지도 위그선으로 오갈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전까지는 쉽게 갈 수 없었던 독도도 빠른 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게 되어 한국인들이 독도 관광을 쉽게 즐길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밀려드는 해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경남 사천에 있는 SPP 조선소의 위그선 공장을 설립한다는 소식까지 전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을 듣자 일본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일제히 한숨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일해저 터널의 원대한 계획이 무너졌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계획을 한국이 의도치 않게 망가뜨린 것입니다. 한일해저 터널은 일본 스시마 섬과 이키섬을 중간 경유지로 두고 일본 규슈 지방까지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100년 정도 논의된 주제로 한일 양국을 비행기나 배를 이용하지 않고도 오갈 수 있다는 점에서 양국 정치인들의 관심을 받은 바 있죠. 첫 구상은 일제강점기로부터 시작되는데요. 당시 일제는 만주를 괴뢰국으로 세우고 중국과 베트남, 동남아시아 대부분을 집어삼키며 대동아 공영권을 만들 계획을 꿈꿨죠. 일본에서 시작해 동남아시아까지 연결하는 약 1000km의 철도 계획이 이때 첫 등장합니다. 일제가 이룩한 영토를 철길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은 이 계획은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철폐되었지만 한일해저 터널이라는 형태로 모습을 바꾸며 한국을 괴롭혔습니다. 2003년 영국과 프랑스가 채널 터널을 건설하면서 이 논의는 불이 붙었죠. 한국과 일본을 연결해 양국 간 소통을 강화하고 평화를 다지자는 것이 일본 측이 내세운 표면상의 논리였습니다. 또한 터널을 뚫으면 여객이나 화물 운반에 있어도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 일본에서 내세운 중요 논리였습니다. 배나 비행기로 이동하는 것보다 열차를 통한 운송이 더 저렴하다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연구 용역을 통해 효율성과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한일해저 터널은 한국에게 어떠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향후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국이 연결될 경우 최종 기착지가 일본이 되는 사태가 벌어져 한국의 지정학적 이점이 완전히 사라지는 불이익만 있을 뿐이었죠. 한국은 해저 터널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보이지 않으며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은 한일해저 터널의 유용성을 언급하며 한국을 괴롭혔습니다. 한일해저 터널이 있으면 기존보다 더 빠르게 오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번 위그선의 상용화로 해저 터널의 장점이 사라진 것입니다. 위그선의 크기를 키우면 많은 승객들을 태우고 일본을 오갈 수 있게 되는데요. 대한해협양 쪽에 위그선 선착장을 배치한다면 일본이 주장하는 속도 차원에서의 장점을 위그선으로 완벽히 대체할 수 있게 되죠. 게다가 현재 위그선 기술이 있어 선진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이 위그선 영업과 운영에 나서겠다면 한일 해저 터널을 굳이 뚫을 필요 없이 양국을 빠르게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을 속여 한일 해저 터널 개통이 가능했는데 위그선의 등장 덕분에 한국을 속일 수 없게 된 것이죠. 일본의 주장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위그선 덕분에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많은 일들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포항 독도를 들려 독도에서 일본까지 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일본에서도 역으로 독도를 거쳐 한국을 올 수 있게 되죠. 독도에 박혀있는 태극기를 일본인들이 보면서 자연스럽게 더 이상 독도를 일본 땅이라 여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폴란드가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쳤다. 폴란드의 놀라운 결정 하나에 대한민국 K2 흑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는 미국으로부터 14억 달러, 하나 약 1조 7,400억 원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M1 에이브람스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숫자로 치면 무려 116대에 달하는 에이브람스를 도입한 건데요. 그런데 바로 이 결정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한국의 K2가 얼마나 쓰레기 같으면 에이브람스를 추가 도입하겠느냐는 어이없는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나름 그럴듯한 이유까지 있는데요. 우선 폴란드가 K2를 도입하게 된 경위가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폴란드는 이미 2022년 4월에 47억 4천만 달러, 하나 6조 원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하고 에머레이트 에이브람스 250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러나 정작 미국의 군수장비 생산 능력으로는 2025년이나 되어서야 M1A2의 본격적인 인도가 가능했습니다. 당장 만보 상황에 빨간불이 켜진 폴란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는데요.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게 바로 폴란드의 구원자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압도적인 생산 능력으로 2024년까지 K280대 인도를 약속하고 도합 980여 대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주겠다고 계약했는데요.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K2 초도 물량을 버선발로 맞이한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가 추가로 116대의 에이브람스를 도입하면서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막상 실제로 K2를 운용해보니 도대체 얼마나 별로면 에이브람스를 추가 도입하겠느냐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보유했던 전차의 무려 93.5%에 해당하는 3,084대가 파괴되면서 이런 주장은 더 힘을 얻었는데요. 러시아 전차랑 한국의 K2란 무슨 상관이냐 싶으시겠지만 사실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K2 입꼬리를 더듬어가면 불곰 사업으로 들여온 러시아의 T-80U 전차가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한국 전차는 동부권 전차의 설계 개념을 상당히 많은 부분 채용에 개발되었습니다. 오죽하면 한국 K2를 두고 외형은 서구, 내용물은 동구인 짬뽕 전차라고 표현하는 전문가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폴란드 가정말로 대한민국의 K2가 러시아 전차 수준으로 형편없어서 에이브람스를 추가 도입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련의 일원이었던 폴란드라면 누구보다 러시아 전차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과연 한국의 K2는 정말 겉멋뿐인 설계 결함 덩어리인지 동부권과 서구권 전차의 차이를 통해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상전의 왕자 흔히들 전차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바꿔 말해 지상전에서 전차만큼 효과적인 무기체계가 없다는 의미인데요. 깜짝 놀랄 만큼 최첨단의 무기체계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는 요즘이지만 그래도 역시 지상전의 주인공은 전차입니다. 심지어 전차의 설계 방향에 따라 한 나라의 군사적 스탠스를 얼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 영국으로 대표되는 서구권과 러시아, 소련으로 대표되는 동부권은 같은 시기에 경쟁적으로 전차를 개발해 왔음에도 설계 개념에서 상당히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문외한이 보더라도 어느 진영의 전차인지 대충 구분이 가능할 정도인데요. 특히 서구권은 방어전을 상정하고 전차를 설계하는 반면 동부권은 대규모 전력으로 넓은 전선의 특정 지점을 돌파하는 중심작전의 교리를 전차 설계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인해 전술인 건데요.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미국입니다. M1 에이브람스의 초기 모델은 전장 9.7m, 전폭 3.6m, 전고 2.4m에 54.5톤이나 나가는 육중한 전차였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M1은 M1A2C에 이르러 중량이 무려 66.8톤까지 급격하게 불어났습니다.
이는 1988년에 등장한 M1A1 합터 초바마마와 합금을 사용한 신형 복합 장갑을 채택하면서 방어력을 대폭 증가했고, 이후 추가 장비와 장갑을 늘리면서 계속해서 무게를 늘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M1 에이브람스는 1500마력이 AGT 15000C 타중 연료 가스터빈 엔진을 탑재했음에도 야지 최고 속도가 고작 시속 40km에 불과한데요. K2 흑표가 같은 1500마력의 DV27K 엔진을 탑재하고 야지 최대 속도 시속 50km, 평지 최대 시속 70km에 육박한다는 걸 감안하면 그야말로 느려 터진 겁니다. 하지만 이토록 두꺼운 장갑 덕분에 에이브람스의 승무원 생존율은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걸프전 당시 이라크 전차에 의해 파괴된 에이브람스는 단 3대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승무원은 전원 생존했습니다. 심지어 알라의 요술봉 RPG에는 흠집조차 나지 않았는데요. 반면 소리는 큰 구경의 주포에서 나오는 막강한 화력, 그리고 빠른 기동에 우선 집중했습니다. 적 포탄이야 먼저 보고 안 맞으면 그만이고, 우리 포탄은 살짝만 스쳐도 치명타가 되는 설계 사상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대구경의 화력 공격에 용이하고 기동성을 위해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 큰 포를 장착할 수 있도록 전차를 설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련의 T-72는 서방 전차가 105mm 주포를 사용할 때 125mm 활강포를 탑재했고, 중량은 고작 41.5톤에 불과했습니다. 대신 780마력의 V92SE 디젤 엔진을 장착했음에도 최대 속도가 시속 60km에 달했는데요. 극단적으로 납작한 포탑을 보면 T-72가 얼마나 다이어트에 열심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경사 장갑을 통해 비교적 얇은 장갑으로도 실질적인 방어력을 끌어올리기 위함인데요. 하지만 그렇다 보니 내부 공간이 협소하여 탄약 적재 공간이 상당히 부족했고, 인체 공학적 측면에서 최악이었습니다. 오로지 기동력과 화력에 모든 걸 투자한 전차인데요. 더군다나 후기형으로 갈수록 복합 장갑에 반응 장갑을 추가하여 기본 400-500mm에서 최대 600-800mm까지 방어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오죽하면 미 국방부에서 T-72가 에이브람스보다 화력면에서 우위 있다고 평가할 정도인데요. 냉전 중이었던 당시의 시대상을 생각하면 대단히 놀라운 반응이었습니다. 게다가 T-72는 동구권 특유의 캐로젤식 자동장전 장치가 장착되어 있었으며, 캐로젤식은 탄이 장약과 함께 수평으로 정렬되어 포수가 원하는 탄종을 위로 밀어 올려 장착하는 방식인데요. 장전 속도는 비교적 느리지만 구조가 단순해서 신뢰성이 높고 공간을 적게 차지한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차체 여유 공간이 부족한 동구권 전차에는 최적이었던 건데요. 이로 인해 동구권 전차에는 대부분 캐로젤식이나 비슷한 원리의 포르지나식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바로 이 이유 때문에 T-72, 나아가 동구권과 러시아 무기 체계의 몰락이 시작될 줄은 아무도 몰랐는데요. 걸프전에서 막상 M1 에이브람스와 맞붙자 T-72미 전설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심지어 이라크군이 운영하던 T-72 전차 폐기대가 미국 M1 에이브럼스 14대에 박살나는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T-72는 M1 에이브람스의 포탄 한 발에도 뚜껑이 따이기 일쑤였습니다. 상당히 익숙한 광경인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걸핏하면 포탑재로 날아가 버리는 러시아 전차의 허접함이 걸프전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T-72의 심각한 결함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K1, K2에도 흘러들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의 전차는 비교적 작은 크기의 가벼운 중량, 러시아 전차들처럼 해표 타격을 기본 교리에 놓고 빠른 기동성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즉 동구권의 설계 개념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구조에는 개량이나 정비로는 처리가 불가능한,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초음속 전투기로서의 테스트만 남겨두고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기쁜 날 KF-21을 둘러싼 자붕이 시끄럽습니다. 심지어 밀각에서는 KF-21이 사실 겉만 멀쩡해 보이는 가짜라는 주장이 등장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도대체 이 얼토당토 않은 얘기가 어디서, 어떻게 왜 나온 건지 철저히 파헤쳐서 박살 내드리겠습니다. 시속 370km, 고도 4600m 그리고 37분, KF-21CJ 3호기의 비행 기록입니다. 이번에도 첫 비행인 만큼 혹시 모를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랜딩 기어를 내린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좋은 날,
CJ-3호기 초도 비행에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심지어 왜 한국은 맨날 같은 비행만 하냐. 사실 말만 초음속 전투기 지시는 경비행기 수준인 거 아니냐는 온갖 비방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한국이 KF-21의 저속순함 장면만 공개하는 걸 보니 뭔가 뒤 구린 부분이 있는 거 아냐라는 겁니다. 특히 KF-21 개발을 잔뜩 견제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거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사실 당장 중국만 봐도 초음속 전투기 시장에서 굴욕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 국방부를 해킹하면서까지 FC-31을 개발했지만 정작 차세대 스텔스기랍시고 나온 게 워낙 성능에 딸려서 자국 공군에게까지 외면받고 있습니다. 중국 공군에서 FC-31을 제식으로 채택하길 거부한 건데요. 그나마 중국의 차세대 함재기로 취역하면서 체면은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함재기였던 J-15가 양산 중단 사태까지 생길 정도로 처참한 수준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마냥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중국 해군에서조차 그래도 J-15보단 나을 거라는 믿음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채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사정은 일본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일본은 이미 자국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민 F-1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겉으로만 보면 한국보다 빠른 건데요. 하지만 F-2의 세계적인 평가는 어디까지나 F-16의 아류작 취급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폴란드와 미국이 2022년 주최한 F-16 글로벌 운용 기술 국제회의에 초청까지 받았습니다. 일본이 운용 중민 전투기에는 F-16이 없다는 걸 생각하면 참 무서운 일인데요. 일본이 자체 개발했다는 F-2가 얼마나 구조적으로 F-16과 비슷한지 말 수 있는 대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이고 일본이고 한국이 KF-21의 시제 비행을 연달아 성공하는 게 배알이 뒤틀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 이를 악물고 KF-21이 너무 고평가됐다며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전투기 비행시험 과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몰지각한 주장입니다. KF-21 비행시험 중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KF-21 비행시험은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초기 비행 건전성 시험을 시작으로 고도, 속도, 기동 능력 등 각 항목에서 수십 수백 번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게다가 많은 분이 모르고 계시지만 애초에 시제기마다 시험에 사용되는 용도가 다릅니다. 일례로 CJ-1호기의 경우 속도 영역 확장 계측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KF-21의 속도 구분을 테스트하는 시제기입니다. 반면 CJ-2호기는 구조화 중 영역 확장 계측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는 곧 코브라 기동 같은 입체적이고 다양한 기동을 전개했을 때 전투기가 얼마나 하중을 잘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의 시제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초도 비행을 성공한 CJ-3호기는 속도와 구조 하중 영역 확장 계측 시스템을 모두 갖춘 다음도 다목적 시제기인데요. 앞으로 KF-21은 벌써 초음속 비행 시험이 추가로 예정되어 있고 잇따라 고바등각 시험, 공중급 유시험, 무장 분리발사 시험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초음속 비행은 이르면 이번 달 내에 시험이 준비되고 있는 만큼 전 세계적인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 전투기의 개발에 있어 아음속과 초음속의 격차는 그야말로 천지 차이기 때문인데요. 대기 중에서 소리가 나아가는 속도인 시속 1224km를 돌파하는 전투기의 초음속 비행은 음속의 벽을 돌파하면서 손익붐을 일으키는데요. 전투기의 속도가 공기를 가르며 만들어낸 파장의 속도보다 빨라지면서 압축된 파장의 굉음과 함께 충격파로 발산되는 현상입니다. 이런 손익붐 현상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초음속 비행은 그 자체가 생명을 건 고개 비행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전투기에 엄청난 하중이 가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초음속 비행 시 중력 가속도는 평시 대비 8-9배. 단순 계산으로 KF-21의 최대 이륙 중량에 대입해봐도 230톤 이상의 하중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기체 구조에 엄청난 스트레스인데요. 심한 경우 동체에 금이 가거나 파손되는 등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고 전투기 프레임이 뒤틀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KF-21은 추정 최대 속력인 마하 1.81까지 속력을 조금씩 더해가면서 수백 번의 시험 비행이 예정되어 있는 건데요. 쉽게 말해 일각의 주장처럼 KF-21이 항상 같은 저속 순항만 한다는 건 어이없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초도 비행이라는 걸음마를 시작으로 초음속과 최대 속력 비행까지 순차적인 단계를 밟아간다고 보는 게 옳은데요. 현대의 모든 최첨단 기술이 총집합된 전투기가
하루아침에 초음속 비행까지 완성되길 바라는 건 지나친 욕심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성과 신뢰도 검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게다가 초음속 비행은 단순히 기체가 튼튼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현대의 전투기는 플라이 바이 와이어, 통칭 FBW 시스템을 통해 기체를 조종합니다. 쉽게 말해 기계식으로 조종관과 연결되어 있던 전투기 조종면을 컴퓨터로 연결한 건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전기식 전자제어식 파워핸들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자동차가 아무리 빨라도 300km를 넘는 게 불가능한 반면 전투기는 그보다 4배 이상 빠른 초음속을 자유롭게 비행하다 보니 FBW에도 지속적인 조정과 업데이트가 필요한데요. 더군다나 초음속 비행 시 전투기에는 복잡한 와류가 발생하고 심할 경우 양쪽 날개에 비대칭 와류가 발생하여 제어 불가능 사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KF-21은 이를 방지하고 제어하기 위해 조금씩 속도를 올리며 모든 단계의 안전성 테스트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러니 고작 한두 번의 비행으로는 바뀌는 게 없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보천리 마보심리라는 고사성어처럼 느린 대신 꾸준하고 확실하게 멀리 가르는 것입니다. 게다가 테스트 항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서 CJ1호기는 속도, CJ2호기는 국조 하중 영역을 시험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위한 고바등각 시험도 올해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전투기가 저속에서 기술을 쳐들었을 때 양력이 소실되는 상황에 대한 테스트인데요. 고바등각 상태에서 양력이 소실되면 순간적으로 전투기 조종 불능 사태에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테스트입니다. 하지만 전투기의 입체적인 기동을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인데요. 아무리 현대 전투기의 공격 범위가 넓어졌다 하더라도 늘 오마한 싸움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KF-21은 민간 공개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예정되어 있는데요. KF-21은 하루하루 천천히 완벽한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보완점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바로 태극기 옆에 자리 잡은 보기 싫은 인니 국기입니다. 인니 국기만 떼어버리거나 위아래를 바꿔서 폴란드 국기로 바꿔버리면 KF-21이 한 단계 더 완벽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